지금 베트남 삼성이 거대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베트남 GDP의 압도적 비중, 수만 명 일자리의 생명줄이자 현지인들에겐 천국의 직장이라 불리는 삼성전자 공장. 그런데 이곳에서 믿을 수 없는 사태가 터졌습니다. 현지 최저임금의 2배를 받으면서도 무리한 요구를 멈추지 않고 심지어 불법 파업까지 벌이려는 움직임. 배은망덕한 행위가 도를 넘은 겁니다. 삼성은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뜻밖의 인물이 투입됩니다. 바로 한국 기업을 경멸했던 세계적인 기업 보안 전문가 엘리노어 벤스. 그녀는 한국의 후진성을 비웃었죠. 하지만 그녀의 오만함과 편견은 베트남 땅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이 파업 뒤에 숨겨진 상상조차 못한 검은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한국 기업을 깔봤던 엘리노어는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그리고 삼성이 보여준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노어 벤스입니다. 국제기업 보안 및 리스크 분석 분야의 전문가로 20년 넘게 일해왔어요.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제 분석을 신뢰하고 제 보고서 한 장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결정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워싱턴의 고급 사무실에서 세계 각지의 기업 위험을 분석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하지만 2024년 가을 베트남 호치민의 삼성전자 공장의 특별 프로젝트 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15년 전에 아픈 기억 때문이었죠.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중소제조업체가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덤핑 공세로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시장을 독점하려고 한다며 절망에 찬 목소리로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어요. 아버지는 결국 회사를 정리하셨고 그 충격으로 몇 년 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 기업 특유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 깊은 불신과 경멸에 가까운 감정을 품고 있었거든요. 베트남 호치민 외곽의 삼성 공장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열대 기후의 무더운 공기가 제 얼굴을 때리고 오토바이들이 요란하게 지나가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첨단 기술이 나온다는 거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거대한 삼성 로고를 바라봤지만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벤스 박사님이시군요. 김 팀장이라고 소개한 40대 중반의 한국인 관리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시큰둥하게 악수만 나눴어요. 네, 엘리노어 벤스입니다. 빨리 상황 브리핑부터 받겠습니다. 김 팀장은 제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온화한 미소를 유지했어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거슬렸죠. 한국 기업 특유의 가식적인 친절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공장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고 속은 엉망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최근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김 팀장이 설명했어요. 사소한 것들이에요. 식당 메뉴에 대한 불만, 휴게 시간 조정 요구, 작업 환경 개선 요청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점점 조직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냉소했어요.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현지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한국 기업의 모습이었죠.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생산성 지표, 직원 만족도, 조사, 이직률 통계 모두 준비해주세요.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접근하려 했어요. 그것이 제 전문성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은 다 똑같아. 현지 문화는 무시하고 자기들 방식만 강요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틀째 되는 날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최첨단 분석 도구들을 이용해 직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생산 라인에서의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하려 했어요. 역시 뭔가 이상해.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소통이 줄어들고 있었고 특정 그룹들이 형성되는 징후가 보였어요. 직원 대표들과의 미팅에서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식당 음식이 너무 단조로워요. 현지 음식도 좀 추가해주면 안 될까요?
라는 첫 번째 직원의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사소한 불만부터 시작하는군요. 휴게 시간도 너무 짧아요. 다른 공장들은 더 길게 주는데라고 두 번째 직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생산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현재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업무 성과를 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데이터를 보니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더군요. 직원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미팅이 끝난 후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조금 더 부드럽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요? 직원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 팀장님,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객관적 사실만 믿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김 팀장이 말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강경한 관리 방침을 제안했는데 오히려 직원들의 불만이 더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보통은 이 정도면 잠잠해지는데. 제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직원들의 움직임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개별적인 불만이 아니라 뭔가 계획적인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벤스 박사님, 뚜안이라는 직원이 있는데요. 김 팀장이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최근 직원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으로 불만이 집중되고 있어요.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핵심 인물이 나타났군요. 그 뚜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40대 초반이고 원래는 조용한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활발해지더니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몰래 식당에서 뚜안을 관찰했어요. 키가 크고 말이 많은 남성이었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고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회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냥 기계 부품으로 생각해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할 권리 말이에요. 뚜안의 목소리가 베트남어로 들렸습니다. 저는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거든요.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어요. 역시 전형적인 선동가구나. 한국 기업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서 직원들을 부추기고 있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뚜안의 말투나 사용하는 단어들이 일반적인 공장 직원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처럼 체계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제 방에서 뚜안의 배경을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최근 3개월간 뚜안의 계좌에 정체불명의 입금이 있었다고. 김 팀장에게 확인해보니 그 사실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뚜안이 최근 다른 외국 기업의 현지 직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편견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삼성 내부에 뭔가 숨겨진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뚜안 같은 사람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지. 전문가로서의 촉은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했지만 제 편견이 진실을 향한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조사를 계속하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에 앉아있는 젊은 여직원을 보게 되었어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리엔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2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리엔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있어 보였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3년 정도 됐습니다. 제게는 정말 소중한 직장이에요. 리엔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다른 직원들과는 확실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리엔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죠. 대학을 졸업했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성에서 일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안정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었거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을 그냥 노동력으로만 봤는데 리엔의 말에서는 한 인간의 삶이 느껴졌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회사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죠. 동생의 대학 등록금도 제가 지원하고 있어요. 리엔의 얼굴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다른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걱정돼요.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뚜안 씨 같은 분들의 방식이 옳은 건지 의문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뚜안 씨는 계속 회사의 문제점만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회사가 저희에게 준 기회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거든요.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엔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데이터와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김 팀장을 찾아가서 리엔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리엔 같은 직원이 맞나요? 네, 사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리엔과 비슷해요. 회사에 감사하고 있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죠.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이 소수라서 그들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김 팀장의 말을 들으니 제가 지금까지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뚜안 같은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불안할 때 더 큰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잖아요. 뚜안 씨가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리엔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혹시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접근한 건 아닐까? 처음으로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정말 한국 기업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리엔을 찾아갔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궁금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리엔 씨, 혹시 뚜안 씨와 가까운 사이인가요? 아니요. 사실 최근에 뚜안 씨가 저에게도 접근했어요.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대답했나요? 저는 거절했어요. 물론 완벽한 회사는 없겠지만 지금 이 일자리가 제게는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뚜안 씨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곧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후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불안했어요. 리엔의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뚜안이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나요? 네, 몇몇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무슨 뜻인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던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뚜안의 활동이 단순한 노동자 권익 주장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음모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리엔 씨,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제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리엔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리엔 같은 성실한 직원들이 누군가의 음모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본격적으로 뚜안의 배후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전문 기술을 총동원할 때가 왔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파보자. 제 노트북에 특수 분석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뚜안의 디지털 발자취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이메일 계정, 소셜미디어, 심지어 메신저 앱까지 모든 온라인 활동을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며칠간의 꼼꼼한 분석 끝에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뚜안의 스마트폰에서 특정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서버의 위치가 베트남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서버였어요. 더 깊이 파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서버는 중국의 한 기업 정보 수집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었거든요. 설마.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 사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들을 해독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제가 가진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겨우 일부분을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 정보 수집 완료. 2단계 진행 준비. 직원들의 동요 확산 중. 계획대로 진행. 기술 자료 접근 시도 계속.
메시지 내용을 보고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뚜아는 단순한 선동가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삼성의 기술 정보를 빼내려는 스파이였던 거예요. 이건 국제적인 사건이야. 즉시 김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히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 오세요. 김 팀장이 제 호텔방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발견한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김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뚜아는 중국의 산업 스파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요. 직원들의 불만을 조장한 것도 공장을 혼란에 빠뜨려서 보안을 허술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기술이 아직 중요한 정보가 빠져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김 팀장과 저는 밤새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본사 보안팀에 즉시 보고하기로 했어요.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김 팀장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업을 의심하고 왔는데 결국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제 자신이 신기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 더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뚜안의 해외 송금 기록을 추적하다가 다른 베트남 공장들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야. 베트남에 진출한 모든 한국 기업들이 타겟이었어. 전화기를 들고 본사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즉시 보안팀을 베트남으로 파견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공장 내 갈등이 아니라 국제적인 산업 스파이 사건입니다. 하지만 뚜안과 그의 배후 세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김 팀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박사님 호텔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는 긴장이 되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들이 진실을 숨기려고 필사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날 오후 제가 공장에서 나오는 길에 검은색 SUV가 저를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운전기사에게 다른 길로 가달라고 했지만 그 차는 계속 뒤따라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방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수상한 사람들이 호텔 입구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벤스 박사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신의 과거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아버지의 일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베트남을 떠나라. 제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의 일을 언급하다니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제 배경을 조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의 비극을 이용해서 저를 협박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직접적인 위협이 찾아왔어요. 호텔 직원이 제 방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장치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거예요. 도청 장치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와서 확인해 보니 정말 고성능 도청 장치였어요. 언제 누가 설치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 모든 대화가 감청당하고 있었던 거죠. 김 팀장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전화 통화는 위험해요. 직접 만나야 합니다. 공장에서 만난 김 팀장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박사님, 뚜안이 오늘 아침 갑자기 사라졌어요. 출근하지 않았고 집에도 없대요. 도망간 건가요? 아니면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때 리엔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박사님, 큰일 났어요. 뚜안 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박사님이 회사 스파이라고 해요. 직원들을 감시하려고 온 거라고 하면서 박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려는 거였습니다. 또 뭐라고 했나요? 박사님의 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한국 기업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서 복수하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과거까지 이용하고 있었어요. 뚜안의 배후 세력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믿고 있나요? 일부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박사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리엔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휴대폰에 플래시를 켜고 주변을 살펴보니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갔는데 말이죠. 김 팀장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박사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이 구역만 정전이 되었어요.
누군가 여기 들어왔던 것 같아요.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몇 개의 파일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중요한 증거들은 클라우드에 백업해놨지만 이들이 얼마나 대담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김 팀장에게 말했어요. 뚜안과 그의 배우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요. 우리도 서둘러야 해요. 그날 밤 베트남 정부 수사팀과 삼성 보안팀이 합동으로 뚜안의 은신처를 수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과의 연락 기록, 빼낸 기술 자료들, 그리고 다른 공장들에 침투한 스파이들의 명단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뚜안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이 모든 게 조작이에요. 벤스라는 여자가 한국 기업을 위해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뚜안의 마지막 발악을 보면서 저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이미 다 드러났고 정의는 실현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엔 같은 순수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뿌듯했어요. 뚜안이 체포된 후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전격적인 수사와 삼성 본사의 협력으로 스파이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어요. 박사님,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베트남 정부 수사팀장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뚜안뿐만 아니라 그의 상선인 중국 요원 3명과 현지 협력자 7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제 예상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들은 지난 2년간 체계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빼내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삼성뿐만 아니라 LG, SK, 현대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이 모두 타겟이었습니다. 김 팀장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해줬어요. 다행히 중요한 기술 유출은 막았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 더 늦게 진실을 파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뚜안과 공범들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서 그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외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아 한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내려 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장 낭독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처음에 이 공장에 왔을 때는 한국 기업의 문제점을 찾으려 했는데 결국 그들이 피해자였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뚜안은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어요. 저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행동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자금, 체계적인 정보 수집 활동, 그리고 다른 스파이들과의 연락 기록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피고인 뚜안은 징역 15년, 나머지 공범들은 각각 5년에서 10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졌을 때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결 후 공장으로 돌아가니 직원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뚜안의 선동에 휘말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몇몇 직원들이 저에게 사과했어요. 뚜안의 말을 믿고 박사님을 의심했어요. 박사님이 우리를 구해주신 거였는데. 저는 그들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들을 의심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리엔이 다가와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박사님 덕분에 우리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순수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베트남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 기업에 대한 보안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베트남 총리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삼성 본사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발표를 했어요. 베트남 정부와 엘리노어 벤스 박사의 도움으로 중대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제 이름이 공식 발표에 언급되는 것을 보니 어색하면서도 뿌듯했어요. 20년 경력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았거든요. 김 팀장과 마지막 미팅을 했을 때 그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처음에는 박사님이 저희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했지만 결국 저희를 구해주셨네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처음에 편견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어요.
한국 기업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선입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 팀장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진심으로 소통하면 언제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베트남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그 공장을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김 팀장에게서 온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삼성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답장을 보냈더니 곧 답변이 왔어요. 모두들 흥분하고 있어요. 특히 리엔 같은 젊은 직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며 정말 좋아해요. 박사님이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며칠 후 리엔에게서도 편지가 왔어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습니다. 박사님께, 저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로봇 제어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꿈만 같아요.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리엔 같은 순수한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 즈음 제 회사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있었어요. 벤스 박사, 이번 베트남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CEO가 직접 저를 불러서 치하했어요. 국제적인 산업 스파이 조직을 적발한 것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한 점이 인상적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한국 기업을 의심했지만 결국 그들이 피해자였거든요. CEO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그런 경험이야말로 전문가로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며칠 후 삼성 본사에서 정식으로 감사패를 보내왔어요. 함께 온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노어 벤스 박사님의 전문성과 용기 덕분에 우리 회사와 베트남 직원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을 도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감사패를 바라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15년 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한국 기업에 대해 원한을 품었던 제가 이제는 그들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니 인생의 아이러니였죠. 그 주말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묘비 앞에 앉아서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어요. 한국 기업 전체를 미워할 이유는 없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겪으신 일도 복잡한 시장 상황 때문이었을 거예요. 누군가를 탓할 일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정리한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처음 작성했던 예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비 보고서에는 한국 기업의 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이 가득했지만 최종 보고서는 그들의 위기 대응 능력과 직원들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차이가 바로 내가 변한 증거구나. 몇 주 후 한국의 한 경제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베트남 사건에 대한 외국 전문가의 시각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기자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업이나 사람을 국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과 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진정성과 전문성을 경험했거든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여러 한국 기업들로부터 자문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한국 기업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 거죠. 특히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한 중소기업에서는 리스크 분석을 의뢰했어요. 벤스 박사님처럼 현지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필요해요. 그 회사 대표의 말을 듣고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한국 기업을 도와주는 일이 제 새로운 전문 분야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6개월 후 다시 베트남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다른 프로젝트 때문이었지만 꼭 삼성 공장을 들러보고 싶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김 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박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많이 바뀌었네요. 공장 내부는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어요. 최신 로봇들이 정교하게 작업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태블릿으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리엔은 어떻게 지내나요? 아, 리엔이요? 이제 팀리더가 되었어요. 박사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했는데. 곧 리엔이 달려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박사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많이 달라졌네요. 팀리더라니 정말 대단해요. 다 박사님 덕분이에요. 박사님이 지켜주신 이 회사에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리엔의 밝은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김 팀장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박사님,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저도 그래요.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었네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어요. 김 팀장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게도 큰 변화였어요. 편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스마트 팩토리로 변신한 삼성 공장의 불빛이 베트남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시 생각났어요. 엘리노어야, 미움은 미움을 낳고 이해는 이해를 낳는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리엔과 몇몇 직원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박사님,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꼭 그러겠어요. 비행기 창에서 베트남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찾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리엔 같은 순수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제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열린 거였어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이해와 협력의 길을 걷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국제 협력은 국적이나 과거의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우리 안의 편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